단종을 상황으로 밀어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밀었던 수양대군을 세조로 즉위를 시켰죠. 이후에 이제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성산문, 박팽년 이런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자, 눈치가 빨랐던 한명회가 그 벼lun검을 빼게 하는 등 이제 네, 성산문 같은 사람들의 암살 기도를 다 좌절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거사가 미뤄졌는데, 이때 발각될까 봐 우려했던 김질이라는 집현전 학사가 자기 장인어른 정창손에게 이걸 얘기를 했고, 정창손은 수양대군에게 곧바로 이 사실들을 다 가서 세조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단종 복위 운동은 실패. 자, 그리고 여기 가담했던 6명의 신하들은 모두 다 그쵸, 목숨을 잃었죠. 자,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단종에게 충성을 지킨 신하들 6명을 사육신. 이 사육신 묘가 노량진에 있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그 고시학원 많은데 가보면은 그 한복판에 네, 사육신 묘가 있거든요. 한능검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어디 뭐 사육신 묘가 어디 있다. 그런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될 확률들이 다 있으니까 뭐 귀에 항상 이렇게 익히게끔 들어두세요. 예. 그냥 이렇게 흘려 듣지는 말고.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세조를 섬기지 않았던 6명의 살아있는 신하들을 생육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김시숙 같은 사람들 대표로. 자, 그리고 단종은 이제 요 단종복위 운동 직후에 노상군으로 강등이 된 다음에 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령포로 유배를 갔어요. 이번에 기출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청령포가 나왔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청령포로 유배를 갔는데 청령포 보시면은 강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섬 같죠? 굉장히 좀 삭막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 지역에 유배를 갔다가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목을 매서 단종이 자살했다고 나오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네, 강포도사 왕방현이 사약을 가지고 갔는데 단종이 사약을 받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활 시위로 이렇게 목을 졸라서 죽였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세조의 큰아들이 또 죽죠. 네, 일찍 죽어 20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의경세자가 죽으면서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해양대군이 세자로 책봉이 되죠. 세조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신하들 이제 못 믿겠다 이거예요. 다시 육조가 자기들에게 직접 보고하기에는 육조 직계제로 복귀를 했죠. 자, 집현전, 자기 아버지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죠. 경연도 폐지하죠. 그래도 세조는 정치를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을 어떻게 통치할 건지에 대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경국대전.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완성은 다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태조 때는 이제 은퇴한 관리들한테 줄 땅이 부족해지니까 현직 관리들에게만 땅을 주는 직전법이라는 게 실시됐죠. 조선 건국 당시에는 무슨 법이었어요? 과전법이었죠. 과전법은 은퇴한 관리들한테도 땅을 줬는데 은퇴한 관리들한테 땅 주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직 관리들에게만 땅을 주는 직전법이 실시가 됩니다. 세조는 불심이 깊었다 그랬죠? 석보상절, 그 부처의 일대기를 세조가 쓰기도 했고, 자,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원각사라는 큰 절을 짓는데, 자, 그 원각사 탑이 지금도 남아있죠? 원각사지? 요것도 기출에 나왔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어디 있어요? 유리관 안에 어디 있어요? 탑골공원에 있죠, 탑골공원에. 그죠? 예. 자, 이시의 난이 일어났어. 이시에는 함경도 책임자였는데, 함경도 사람들이 조선 정부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고, 또 단종이 이제 억울하게 폐위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시에가 빌미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여진족이랑 힘을 합쳐서. 자, 이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혜성같이 떠오른 인물들이 뭐 남이, 유자광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이준이라는 사람은 세종대왕의 손자예요. 이명대군이라고
그 안평대군 동생 이명대군의 아들인데 왕족이었는데 이 당시에 또 구성군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명해졌다. 그 저번 시간에 하나 뭐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라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계유정난 때 가담했던 정난 공신들 실로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그랬죠? 일단 한 번 공신 책봉되면은 150결씩 받았는데 1결이 3,0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150결이면은 45만 평이에요. 여의도가 90만 평이거든요. 그러면 45만 평이면 여의도 반 정도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여의도가 꽤 물론 이제 뭐랄까 뭐 런닝이나 이런 거 여의도 한 바퀴 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은 거기 이제 뭐 유명한 빌딩들이나 건물들도 많고 꽤 커요. 이게 한 사이즈로 치면은 강남구로 비교했을 때 강남 구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이즈 선생님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45만 평 정도. 너희 집 생각해보면 45만 평이란 평수는 어떤 평수예요? 꽤 큰 평이죠. 45만 평에 사는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큰 평수다라는 거. 자, 그 한 번은 세조가 뭘 좋아했냐면 이 술자리 만드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신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세조가 또 어떤 좀 안 좋은 취미가 있었냐면 자기는 술을 많이 안 마셔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진짜 잔이 넘칠 정도로 술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원샷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취하죠. 자,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소에 감춰뒀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수로도 이렇게 하게 되죠. 세조가 그런 거를 좀 보는 어떻게 보면 취미고 어떻게 보면 이 신하들 진심을 좀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정인지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집현전 학사로 장원급제했던 사람이거든요. 세종대왕한테 예쁨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려사라는 역사책을 쓰는데도 이제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종대왕을 많이 도우다가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단종 편이 아니라 어디 편에 섰다? 세조 편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세조는 이 공신그룹 중에서도 정인지를 조금 못 믿어했어요. 일단 나중에 참여를 했고 학자들은 자존심도 세고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인지를 술을 많이 먹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정인지 술버릇이 아주 좀 고약했어요. 자, 어떤 술버릇이 있었을까요? 발로 찬다. 또, 누굴 인상준다. 팔 꺾는다.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또, 술만 팔씨름은 이제 신숙주 얘기. 자, 술을 마시면 세조한테, 야, 너! 이랬다는 거예요. 술만 마셨다 하면 실록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술만 잔뜩 취하면은 세조한테 왕이잖아요. 자, 신하들도 많은데, 야, 너, 수양대군. 자, 이런 식으로 세조한테 직접적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자, 근데 세조가 술자리에서는 웃으면서 아, 경은 술이 취하면 저렇게 막 행동이 좀 거칠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는 않고 저 먼 한직으로 내쳐요. 그러니까 이 정난공신의 그 중심 그룹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죠. 네. 그다음 신숙주. 자, 이 신숙주는 아주 뛰어난 그 학자였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대왕이 뭐 덮어줬다 그랬죠. 집현전 학사였죠. 그래서 이 신숙주가 일찍이 그 일본으로도 사신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지금이랑 달리 지금은 일본 비행기 타면은 1시간도 안 걸리죠. 네. 근데 이 당시 때는 일본 한번 간다 그러면 부산에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자, 그 바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니고 이제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되게 위험한 길인데도 일본을 가서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또 잘 기록을 해놨다가 이거를 여행기로 남겼단 말이에요. 신숙주가 보고 남긴 여행기가 해동 제국기라는 그, 네, 일본 여행기예요. 근데 그 아무튼 똑똑하고 총명한 신숙주인데 이 신숙주도 수양대군이랑 명나라 사신으로 한번 갔다 오는 길에 수양대군 사람이 됐죠. 그리고 계유정난에 가담을 했는데 자, 이 신숙주가 그 이렇게 또 세조랑 자리에서 또 술을 많이 마셔요. 한 명의 신숙주 그리고 그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 해가지고 셋이 술을 마시는데 자 술이 좀 다 얼큰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남자들끼리 그냥 힘자랑한답시고 그 팔씨름을 했죠. 자 팔씨름을 했는데 자 세조가 이제 힘이 좀 세가지고 신숙주를 이렇게 팔씨름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술 기운이 오르니까 남자들끼리 이렇게 호기롭게 뭐 한 번 더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팔씨름을 다시 하게 됐는데 자, 손 잡고 좀 이렇게 뭐랄까 치책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숙주가 그런 거 없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손 잡고 준비도 채 끝나기 전에 이렇게 넘긴 거예요. 자, 세조 입장은 어땠을까요? 예. 경이 이겼네? 잘했어. 이렇게 하고 칭찬을 했는데 기분이 속으로 어땠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왕을 이긴다고? 신하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술이 좀 더 오른 다음에 자, 이렇게 또 세조가 한번 장난반 아니면 좀 짓궂은 장난반 모반 해가지고 신숙주한테 또 힘자랑하듯이 신숙주 팔을 한번 이렇게 쓱 비틀었다 그래요. 근처로 가가지고. 그랬더니 신숙주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술이 얼큰이 오른 다음에 이제 세조가 이제 신숙주한테도 자기 팔을 한번 꺾어보라 그랬는데 신숙주가 알겠습니다 하고 세조 뒤로 간 다음에 세조 팔을 이렇게 잡아서 비틀었는데 좀 이게 비틀 때도 좀 그냥 이렇게 살살 비튼 게 아니라 악소리 나게 좀 세게 팍 비틀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렇게 아무튼 세조가 좀 기분 나쁜 행동을 신숙주가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자, 근데 한명회가 친구 신숙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신숙주는 술이 아무리 취해도 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네, 중간에 좀 술이 깨거나 잠깐 이제 자다 일어나면은 책을 펴가지고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 신숙주가 그, 아무튼 술이 많이 취해도 이제 가서 책을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이게 걱정이 됐어요. 자, 신숙주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세조랑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신숙주가 집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책을 보게 되면은 술이 별로 안 취했던 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한 명에는 친구 신숙주가 걱정이 돼가지고, 신숙주 집 하인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신숙주 방에 있는 그 호롱불이랑 밤에 킬 수 있는 촛불 이런 것들 다 치워버리게 해요. 그래서 신숙주가 그날도 이제 술이 많이 취했지만 일어나가지고 책을 보려고 하는데, 그 호롱불이 없어가지고 책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잤다 그래요. 자, 세조는 신숙주가 자기 팔 비튼 게 열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신숙주가 정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서 신숙주 집을 염탐을 시켰다. 자, 근데 신숙주 집에 마침 불이 어떻게 돼 있었죠? 꺼져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일화가 있었을 정도로 아무튼 이 세조는 사람들 모아놓고 술 먹인 다음에 그 사람 진심을 알아보는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이 양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 일자 무식이라 그랬죠. 예. 근데 아무튼 힘은 좀 세고 그 계유정난 때 김종서를 직접 가가지고 죽인 사람이 이 사람. 양정이 저 지방에서 평안도 지역에서 이제 군사 책임자 역할을 마치고 임기가 다 돼가지고 수도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때가 세조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인데 이때도 술자리를 또 열었는데 술을 또 많이 마셨어요. 근데 양정이 술이 취해가지고 세조한테 이제 10년째 마셨으니까 그만 왕자리에서 내려오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신하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세조가 그 자리에서는, 아, 진짜 내가 10년 했으니까, 이제 은퇴해야 될 때 됐나 봐. 양정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놓고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양정을? 양정은 죽여버려. 기분이 몹시 나빴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었다. 자, 예종이 즉위한 다음에 남이 장군이 마음에 안 들었던 예종이 유자광의 고변을 듣고 남이를 죽여버렸죠? 자, 근데 예종은 발에 병이 있었다 그랬죠? 족질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알 수 없이 이제 앓다가 목숨을 잃게 돼. 1년 만에 죽었다 그랬죠, 왕된 지. 19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종의 형이었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이 즉위한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종이죠, 성종. 이 성종 때는 대비가 몇 명이었어요? 세 명이었죠, 그죠?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 윤씨, 자성대비, 성종의 엄마였던 인수대비, 그리고 예종의 부인이었던 인희대비까지 대비가 몇 명? 세 명이었죠. 성종이 이 대비 세 명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궁궐이 창경궁이라 그랬죠. 일제강점기 때 창경궁이 뭐라고 격화됐어요? 창경원으로 격화돼서 동물원으로 이용됐다 그랬죠. 성종은 자기 그 할아버지 세조가 없앴던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이름을 뭘로 해서 부활시켰어요? 쓰면서. 홍문관으로 부활시켰죠. 홍문관은 뭐라고도 불려요? 옥 같은 선비들이 지나간다 그래서 옥당이라고도 불리죠. 다시 뭐를 실시한다? 경연. 자, 성종 25년 재위하는 동안 경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여러 학자들 모아놓고 정승들에게 권한을 줘서 정치하는 제도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한다 그랬죠? 세종대왕 때 했던 거. 그리고 할아버지 세조가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을 했죠. 자, 그리고 성종 때는 훈구대식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 사림들이 정계 진출하게 됐죠. 사림의 저 먼 조상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색, 그리고 그 제자. 그쵸. 이색과 정도전은 조선건국에 참여했잖아요. 조선건국에 참여 안 한 고려에게 끝까지 충성하자고 했던 이색 정몽주 라인이 이 사림의 계보라 그랬죠. 이색, 정몽주, 길재, 김숙자, 그리고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성종 때는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정계 진출했다 그랬죠. 이 사람 유자광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유자광은 세조 때 이시에난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조한테 예쁨 받고 예종 때는 남이의 영모고 변해가지고 예쁨 받다가 세조 예종 같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좀 뭐랄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 유자광은 첩의 자식이었죠. 근데도 공신이었기 때문에 성종 초반에 좀 높은 벼슬도 하고 있었는데 양반 사대부들이 유자광을 안 좋아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네. 근데 그 유자광이 함양 군수로 임명됐다가 그 함양 군수 임명된 곳에 있는 정자에다가 자기 시를 써가지고 걸어놨는데 이걸 김종직이 어떻게 해버렸다 그랬어요? 떼버렸다 그랬죠. 그래도 유자광은 한양에서 김종직 만났을 때 굽신굽신 거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첩의 자식이니까. 자, 그래서 사대부들 비위를 맞췄지만 속으로는 김종직을 매우 매우 싫어했죠. 성종의 부인 중에서 윤씨, 재헌왕후 윤씨가 연산군을 낳죠. 재헌하고 윤 씨가 아들 낳기 전에는 대비들한테 잘하다가 아들 낳고부터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궁 밖으로 쫓겨나죠. 그 다음에 자기 시어머니 인수대비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궁 밖에서 사약을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중전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정현왕후 윤 씨죠. 정현왕후 윤 씨와 성종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진성대군이었죠. 연산군의 동생은 동생인데 어떤 동생이에요? 그렇죠. 이복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 요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직전법이라는 세조 때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관수 관급이.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관이 어디예요? 관. 동사무소 같은 관청이에요. 관청에서 거두고 관청에서 나눠준다는 제도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자, 과전법부터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봐봐, 선생님 봐봐. 자,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을 건국할 사람들에게 경기도 지방의 땅을 나눠주는 거 제도였어요. 선물로 공신들에게. 자, 근데 그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수조권이라고 하거든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뭐의 대가로 주는 걸까요? 나라에서 일하는 대가로, 관직 복무의 대가로 관리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주는 일종의 월급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리가 되면 그 땅을 받은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백성들은 다 땅은 나라 땅이기 때문에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관리의 과전으로 임명이 되면 나라에 낼 세금을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그 땅 받은 관리들에게 내는 거라. 그리고 그 관리는 이제 죽으면서 그 땅을 나라에다가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과전법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조 때는 관리들이 많아지고 반납 안 되는 땅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은퇴한 관리들한테는 땅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과전을 다시 은퇴하게 되면 받아온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근데 봐요. 그, 이 과전으로 설정된 땅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음, 이 세금을 거둘 때 그 농사는 어떨 때는 풍년이 들고 어떨 때는 흉년이 들죠. 그죠? 근데 풍년 들었을 때랑 흉년 들었을 때 똑같이 세금 거두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풍년일 때는 세금 내기가 쉽지만 흉년일 때는 세금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매년 그 관리들이 조사를 하고 풍년이 얼마나 들었고 흉년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거둔단 말이에요. 네, 더 정확하고 알맞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답험이라 그래요. 답험. 자, 너희 답이 뭐냐면은 어디 답사 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답이라고 하는 게 밟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직접 발로 뛰어가서 보고 오는 걸 답사 갔다 온다고 하는데 답이 밟을 답자라고. 자, 직접 가서 험은 실험 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풍년이 들었고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를. 이거를 관리들이 하는데 문제를 봐요. 자, 너희가 관리야. 그리고 너희가 뭐 일원동 지역을 과전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일원동 주민들한테 농사 지은 거 세금을 받아야겠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싶어요? 많이 받아야겠죠. 자, 이거를 공정하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은퇴하면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과전을 안 준다 그랬죠. 그치. 그리고 요즘에는 무서운 시대라 가지고 사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래 가지고 소문들이 쫙쫙 퍼져나갈 수가 있지만 이때는 과거 시험 합격해 가지고 관리가 되면 그 자체로 갑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잡펌은 어떻게 보면 그 관리의 재량인데 답펌할 때 농사가 잘 안 됐는데도 풍년이라고 나라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세금을 이만큼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은 지금 평소보다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 낼 게 없어요. 근데 나라에다 보고는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문이 들어갔다고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 답펌을 하는 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이거를 답펌을 관리를 또 보내가지고 따로 해요. 그 과전을 받은 관리가 직접 답펌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관리를 따로 또 보내가지고 이게 풍년이 들었는지 흉년이 들었는지 조사를 한다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걸 딱 정하고 나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관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깔끔하고 정확하죠? 이게 관수 관급제. 나라에서 다펌 조사하고 거둔 다음에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 다펌관들이 수도에서 파견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랑 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 땅이 과전으로 설정된 관리랑 더 짝짝꿍할까요? 그쵸? 그리고 그 관리들이 다펌관들한테 몰래 뭘 찔러줘요? 뇌물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펌관들은 또 어떻게 해요? 솔깃하죠. 솔깃하죠? 예,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명종 때는 이렇게 월급 대신에 땅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다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 그냥 나라에서 쌀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치. 나라에서 이제 뭘 주게 된다? 쌀. 이걸 뭐라고 해요? 녹봉이라고 불러요. 녹봉. 그래서 공무원들 요즘에도 공무원 합격해서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월급으로 받잖아요. 그 월급을 이제 좀 예전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나라의 녹을 먹는다. 그 녹이 뭘 뜻한다? 녹봉을 뜻한다. 신라, 고려, 조선시대 내내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는 땅을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땅을 준 다음에 거기서 백성들이 낼 세금을 대신 관리들이 받아가라. 자, 이런 권리들을 수조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조선시대 때는 그 수조권 주는 제도가 다 폐지. 점점 없어진. 네. 그러다가 이제 녹봉을 주게 된다. 자, 동문서는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뭐를 모아놓은 시, 동국통감은 역사, 악학개범은 음악. 이 악학개범 잘 나와요. 성종 때 만들어진 자, 음악 모음. 국조 의뢰인은 뭐 의뢰나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 방법을 모아놓은 책이고 삼강행실도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는데 사람들 잘 읽으라고 한글 번역본이 나왔다 그랬죠? 자, 여기 종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가져와. 가져와. 뒤에 넣어놔. 빨리 와. 앉아가지고. 자, 중종 16세기 초반에 임금이 됐어요. 이 시대 때부터를 조선 중기라고 불러요. 근데 네. 하나씩 가져가 종. 남으면 앞으로 나. 자, 우리 중종은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 무슨 대군이었죠? 진성 대군이었죠? 자, 중종의 첫 번째 부인 기억나니? 단경왕후 신씨였죠? 이거요? 단경왕후 신씨. 자, 이 사람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신수군의 여동생이 연산군의 부인이었어. 왕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경왕후 신씨는 연산군과 관계된 인척이라 그래가지고 쫓겨나죠, 궁 밖으로. 자, 며칠 만에? 7일 만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며칠의 왕비? 7일의 왕비였어요. 근데 이 사람 중종 반정 일어났을 때 이 중종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자, 판단을 좀 미루라고 했죠. 그래서 말머리가 저 바깥쪽을 향해 있으면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니라 보호하러 온 걸 테니까 자,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한번 바깥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얘기해가지고 중종의 목숨을 살리게 했다는 그 여자. 네, 중종과 페비신 씨는 금슬이 좋았다 그래요. 네, 사이가 좋아서 이 페비신 씨가 그 궁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도 중종을 못 잊어가지고
그 경복궁의 서쪽에 인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인왕산에다가 그 이렇게 중종이 잘 보이는 그 높은 언덕 위에다가 그 큰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그 바위에다가 자기 치마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중종이 자기를 보게끔 일단은 전설적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인왕산의 무슨 바위? 치마 바위. 예. 자, 중종은 힘이 없었어요. 자기 혼자 왕이, 이렇게 적합한 방법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공신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됐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왕이었죠. 그래서 중종 초반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은 중종을 왕으로 세운 반정 공신들이었죠. 네, 그렇죠. 자, 이 반정 공신들, 월산대군 부인 박씨의 남동생이었던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반정 삼공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권력이 막강했다 그랬어요. 자, 중종이랑 이 사람들이 같이 경연하면은 이거 끝내는 걸 왕이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떠서 일어났다 그랬죠?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렸던 반정 삼공신. 자, 그리고 반정 공신들이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임명이 되는데 홍경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중종 반정으로 반정 공신이 대략 몇 명 책봉됐을 것 같아요? 6명? 자, 우리 여기 다 적지는 못하지만 계유정난 때 기억나죠? 계유정난 때 한 40명 정도 책봉이 됐거든요. 근데 그 40명도 굉장히 많다 그랬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인 거라서. 근데 중종 때 반정 공신은 3,400명이 책봉이 돼요. 1등, 2등, 3등 공신만 합치면 100명이 좀 안 되는데 원종 공신이라 그래서 1등, 2등, 3등 공신의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다 공신으로 임명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공신 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에서? 땅 주고 돈 주고 이렇게 선물 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많았겠죠? 공짜로 그냥 다 퍼준 거라고. 자, 그래도 중종은 여기서 입 하나 뻥끗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종 초반의 그 정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 반정공신들 외에도 이제 연산군 때 유배를 가거나 이제 연산군한테 조금 박해를 받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다가 이제 중종 때 화려하게 복귀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 정광필, 남군, 그리고 연산군 말년에 과거 시험 급제했던 김한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중종 때는 38년 왕하거든요, 중종이. 근데 중종 때 이상하게 자연재해가 많았어요. 우박이 내린다던가, 우박 뭔지 알죠? 자, 그 성종 때 그 안 좋은 징조로 여겼던 흑비가 내리는 것도 자주 있었고, 가뭄, 홍수도 되게 잦았어요. 심지어 지진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경연에 있는 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처신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이런 경계를 지금 보내는 거기 때문에 왕이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반성하고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예전에 성종 때처럼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을 조용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신권, 왕권 어디가 높아요, 지금? 신권, 신권이 더 지금 높은 상황이죠. 왕은 그럴 때마다 성종 때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알겠습니다. 내 잘못이요. 다 이렇게 나오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자, 강경황후 신씨가 이제 폐위된 다음에
새로 왕비로 이제 들어온 여자가 장경왕후 윤씨. 자, 중종의 여러 후궁들 중에서 이제 그 하나를 왕비로 높인 건데 장경왕후 윤씨는 중종과의 사이에서 딸을 먼저 하나 낳고요. 중종 6년에 그리고 중종 10년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중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예성연중 뭐예요? 인종이에요, 인종. 그건 인조. 자, 그런데 장경화후 윤 씨가 인종을 가졌을 때 꿈을 꿨다 그래요. 자, 꿈에서 이제 억이라는 글자를 봤다 그래요. 억. 1억 할 때 억. 한자로 억. 예, 이렇게 쓰는데, 예. 자, 이 1억 억자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이 억자로 좀 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종을 낳고 나서 장경호 윤 씨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요. 산후조리가 잘 안 돼서 장경호 윤 씨가 인종을 낳자마자 죽어요. 근데 죽을 때 남편이었던 자기 그 남편 중종한테 자기가 꿈에서 억자를 봤는데 이 글자를 자기 아이 이름으로 삼아주세요 해가지고 인종의 이름은 이억. 근데 이것만 하면 좀 아쉬워가지고 수명할 때 명자 써가지고 오래 살라 그래서 이억명 이렇게 줘. 맞아요. 자, 근데 봐봐. 조선시대 임금들은 이름을 보통 한 글자를 썼거든요. 왜 한 글자를 썼을까요? 이성계, 이방원은 두 글자잖아요. 조선 초기 임금들은. 근데 그 뒤에 임금들은 다 한 글자거든요. 세종대왕 이도 막 이렇거든요. 예. 문종 이항, 예. 관종은 특별히 이뻐해서 이홍위, 예. 세조는 이유 이렇게 이름이 다 한 글자예요. 대부분은. 왜 한 글자를 정했을까요? 임금의 이름을 감히 아무 글씨, 아무 문서에나 쓰는 거를 되게 뭐랄까 무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임금의 이름이 한번 그 정해지면 그 임금의 이름을 공문서에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뭐 뭔가 외교 문서나 여기저기 문서 쓸 게 많은데 그때마다 임금님 이름 피해가지고 한자 쓰려면은 굉장히 그것도 골치 아프겠죠. 그죠? 이렇게 임금님 한자를 외교 문서나 그런 문서에 안 쓰는 거를 피휘라고 불러요. 휘는 이름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인데 임금님 이름을 감히 쓰는 거를 피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피휘.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한자를 임금님 이름으로 정해버리면은 백성들이 더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임금님 이름은 두 글자가 아니라 웬만하면 몇 글자? 한 글자가 되고 그 한 글자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한자를 쓸까요? 안 쓰는 한자를 쓸까요? 안 쓰는 한자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종이 그 처음에는 이영명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임금이 된 다음에 억이라는 한자가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명이라는 한자도 수명할 때 명자라서 목숨 명자라서 많이 쓰이는 한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호로 이름을 바꿔요. 나중에. 이영명에서 이름을 뭘로 바꾼다고요? 이호로 바꿔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억이라는 이름이었으면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름 같은 거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러죠? 인종은 이름 바꾸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죽었을까요? 8개월 만에 죽어요. 조선시대 최단기간 집권임금 누구다? 인종. 몇 개월 임금? 8개월 임금이에요. 그런 이제 아무튼 이름을 바꾼 건 사실인데 이름 바꿔가지고 일찍 죽었다는 거는 야사처럼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자, 장경왕후 윤 씨가 죽고 나서 음, 자, 이런 이제 또 이제 말이 나와요. 신하들 사이에서. 자, 중종이 새롭게 왕비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쪽에서 나와요. 자, 근데 또 한쪽에선 이런 얘기가 나와. 회비신 씨가 지금 궁 밖으로 쫓겨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크게 죄 지은 것도 없고 중종이랑 사이가 좋았는데 궁 밖으로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회비신 씨를
다시 궁전으로 불러와서 왕비로 복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패비신 씨는 누구랑 연관이 있다 그랬죠? 연산군과 관련된 인척이라 그랬죠? 연산군 부인의 그 조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반정공신들이 패비신 씨 복위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 당연히 안 좋아했겠죠? 자, 그래서 이 패비신 씨 복위는 결국 좌절이 돼요. 근데 이때 아무튼 반정공신들에 맞서가지고 패비신 씨 복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배를 가고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중종이 경연에서 구원이라는 걸 했거든요. 구원. 자, 이 구원은 뭐냐면 그 신하나 백성들한테 기탄 없이 질문해라 이렇게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장경왕후 윤씨가 죽었을 때 경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가지고 신하들한테 왕이 구원 형태로 자, 한번 의견을 내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패비신 씨 보기를 얘기했던 신하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신하들을 공신들이 싫어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중종이. 유배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에서 임금이 어떻게 할지 의견 내봐라 했는데 유배 보낸 거는 잘한 행동이야, 잘못한 행동이야. 잘못한 행동인데 공신들 힘이 너무 커가지고 공신 눈치를 보느라고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과거 시험 합격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사간원이라고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 대관 자리에 가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광조. 아니 임금님이 지금 구원으로 신하들한테 기탄 없이 얘기를 하라고 해놓고서 정작 의견을 얘기했더니 유배를 보낸다? 이거는 왕이 잘못한 겁니다 하고 왕을 꼬집은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공신들 힘이 워낙 커가지고 이제 그 조광조를 처벌해야 되느니 아니면 또 대관에서는 한편으로 또 조광조를 지지하는 세력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조광조 말이 원칙에 맞았기 때문에 결국 조광조 얘기대로 이 유배 갔던 사람들이 풀려난단 말이에요. 자, 중종은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이 반정공신들 등살에 이렇게 뭐랄까 기도 못 펴고 있었는데 지금 젊은 관리 하나가 아주 원칙적이고 바른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신들 주장을 꺾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조광조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조광조는 처음에 이제 관직에 나온 후부터의 어떤 모습이나 그리고 관직에 나오기 전부터도 벌써 유명했어요. 이 조광조가 당시 연산군 때 무오사화로 위기에 처했던 김갱필이라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배우기도 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조광조는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시절에도 자, 보통 자, 조선시대 과거는 3단계로 구분이 돼요. 예, 과거. 자, 먼저 초시라는 걸 치러요. 초시. 자, 초시는 처음 보는 시험이에요. 1차 시험. 이 초시에 합격하면 과목에 따라서 생원이 되기도 하고 진사가 되기도 해요. 자, 허생원, 김진사 이런 표현 들어봤죠? 예.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석사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대학원 졸업한 거 정도. 근데 이 생원이랑 진사만 돼도 그래도 글 공부 좀 했다라는 소리는 들어요. 근데 높은 관직으로 나가려면 이거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다음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그 다음 시험을 복시라고 불러요. 자, 이 복시는 그 전국에서 한양에 다 몰려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복시는 전국에서 몇 명 뽑는데 3년에 한 번 33명을 뽑아요. 그 좋은 지적인데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꼭 초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복시를 보게끔 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초시가 조금씩 유명무실해지고
복시 한 번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끔 조금 바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조선 망할 때까지도 초시는 존재해요. 그리고 복시에서 합격한 33명의 순위를 갈라야겠죠. 임금이 앞에 있고 임금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 자, 순위를 가르는 전시를 치러요. 여기서 1등부터 3등까지를 갑과라고 한다 그랬죠? 1등을 장원, 2등을 방한, 3등을 탐화. 그리고 4등부터 10등까지를 을과, 11등부터 33등까지를 병과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시험이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초시에 합격하면 이런 자격이 생겨요. 국립대학.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서울대면 어딜까요? 자, 고려시대 국자감이었고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조광조가 이 초시에 합격한 다음에 바로 과거 시험 응시를 안 하고 이 대과라고 하거든요. 다른 이름은 속과라고 하는데 속과에 합격한 다음에 보통은 따로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바로 대과를 치러서 이제 관직에 나갈 수도 있지만 대과를 바로 치르지 않고 속과 합격한 다음에 독립대학이었던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할 때부터 조광조는 좀 남달랐어요. 보통 성균관에 들어간 유생들은 그 뭐를 목표로 공부 많이 했을까요? 그치. 이 대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수능 기출문제만 열심히 푸는 거예요. EBS 같은 것들만. 네. 일단 합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광조는 나중에 합격도 좀 늦게 하거든요. 네. 자, 이게 속과를 합격한 다음에 성균관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고리타분할 정도로 그 옛날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아침에 학당에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 학당을 나갔다 그래요. 그 자세도 이렇게 막 삐딱하게 앉거나 그냥 건들건들거리지 않고 항상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자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을 자기가 잘 이렇게 뭐랄까 바른 자세로 습득한다. 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광조를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아니 저거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뭘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자 근데 조광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공부를 계속 해 나갔고 마침내 대과에도 합격을 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조광조를 한편에선 비웃었지만, 한편에서는 학자들이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무리들이 또 많았단 말이에요. 원칙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자리에서 또 조광조가 이 왕의 처사 잘못된 부분을 딱 꼬집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자, 중종은 그동안 이 반정공신들에게 눌려 있다가 이 조광조라는 원칙주의자면서 이상주의자가 마음에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광조에게 많은 힘을 몰아주기 시작을 해요. 조광조가 물어보는 것들이나 이렇게 조광조가 원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중종이 다 들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조선시대 임금이 학자들 모아놓고 토론하는 걸 경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중종이랑 조광조가 경연을 이제 자주 가지게 되는데, 조선시대 경연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이 아침에 일어나요. 임금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요? 6시에 일어나요. 네.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요. 더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때 일어나가지고 아침 간단하게 숭늉이나 이런 것들 먹고, 자, 공부해요. 자, 아침에 공부하는 거를 조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조강. 자, 그리고 점심 먹고 학자들 또 불러놓고 또 공부해요. 그거 뭐라고 할까요? 주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네. 연상은 경연 폐지. 놀러 다니느라. 자, 그리고 저녁 먹고 또 뭐 할까요? 학자들 불러놓고 또 공부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석강이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좀 쉬어야겠죠? 자, 학자들이 가만 냅둘까요? 조광조 원칙주의자라 그랬죠. 아는 것도 많고 왕을 가르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저녁 먹고 이제 좀 이제 석강 끝나고 좀 이제 간식 좀 먹고 이제 잠자리에 슬슬 들만한 왕을 또 불러다가 또 공부를 시켜요. 야대.
원칙적으로 뭐 예. 그리고 중종은 공신들 눈치가 보이고 신하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거를 거의 재위기간 내내 거의 다 충실하게 지켜요. 힘들었겠죠? 자, 그리고 이것만 참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자, 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 모인 학자들이 학식이 다 어때요? 높죠? 다 과거 시험 급제하거나 엘리트들이잖아요. 이 학자들이 마치 왕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훈계하는 것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비가 왔다, 우박이 내렸다, 가뭄이 들었다 하면 다 그거 누구 탓이라 그랬어요? 왕 탓이라 그랬죠? 그럼 그때마다 신하들이 이제 뭐 공손하게 얘기하는 척 하면서 왕을 돌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열심히 정치하겠다. 자, 이렇게 지내야 됐던 게 조선 왕의 삶이라고. 힘들었겠죠? 자, 그래도 조광조가 예뻤기 때문에 이 경연 자리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는데 이런 제안을 해요. 현명한 사람들을 뽑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 시험은 진정한 유학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수능도 오래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지금 많죠. 30년 동안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과목에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돌고 돌다 보니까 이제 낼 것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능도. 어려워지고 있죠. 쉬운 거 웬만한 거 아니면 애들이 다 맞죠. 그러니까 변별을 하기 위해서 점점 좀 뭐랄까 아무튼 정답이랑 오답이나 이런 것들만 가려내서 순위를 매기기 위한 점점 어렵고 좀 뭐 현실 문제랑은 동떨어진 시험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유학자들을 제대로 선발할 수 있을 만한 추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현량과라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추천 제도예요. 과거 시험이란 제도가 있는데 새롭게 그 사람 뽑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 신하들이 좋아했을까요? 이유. 안 좋아한다. 자, 이 공신들도 안 좋아하고 이 정광필 이런 사람들이 비판해요. 절대 안 된다고. 자, 근데도 중종이 조광조에게 뭐가 씌여가지고 이거를 실시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자, 조광조가 또 얘기했던 거는 향약을 보급하자는 거예요. 향이 시골 지방을 뜻한다 그랬죠. 네. 자, 당시 조선에서는 고려가 망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린다거나 불교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직 유교윤리, 성리학 윤리가 저 뿌리 깊숙이까지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골의 약속, 지방에서 유교윤리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보급하자는 거예요. 향촌 자치규약, 향약을 보급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든? 조광조.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없애자고 해요. 소격서라는 관청은 자, 조선에서 이제 성리학 국가지만 여전히 그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여기저기 있는 잡신들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어요. 그 사당이 소격서였어요. 이 소격서는 도교 사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성리학자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유교 윤리와는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어서는 원래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중종한테 이걸 없애자. 자, 중종이 처음에는 조광조 얘기를 이것저것 다 들어주다가 이 소격서 폐지하자는 얘기를 조광조가 하니까 여기서 중종이 속된 말로 움찔했어요. 자, 우리 연산군 때 수륙제 기억나죠? 임금님 돌아가시면 불교 행사했던 거. 자, 그런 것처럼 이 소격서도 조선이 비록 유교의 나라지만 건국 초부터 계속 왕실에서 해오던 거란 말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해오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중종 때 없앤다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이게 어땠을까요? 싫어요. 별로 내키지가 않고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광조 따르는 이
대관 스님들이 나서가지고 계속 소격서를 없애자고 하니까 중종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들어준단 말이야. 자, 결정타. 이거를 얘기해. 위가 뭘까요? 위. 위. 위선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위선적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죠. 위는 속인다, 기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훈은 뭘까? 훈. 공훈자예요. 공. 훈장 들어봤어요? 훈장? 대통령한테 뭐 잘하면 받는 훈장 들어봤죠? 그치. 공을 세우면 받는 거. 가짜 훈장을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삭제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가짜 훈장 받은 사람들이 누군데? 여기 3,400명 있죠. 네. 이 사람들 지금 아무런 공도 세운 게 없는데 그냥 반정공신들 가족 사돈의 팔촌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다 받은 거죠. 이 사람들 공신에 들어간 대가로 땅이라든지 아무런 공 세운 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됐죠. 이거 다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조광조가? 없애자 그랬다고. 따라 읽어봐. 위훈, 위훈 습제.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네. 이때 이미 박원종, 유순정, 성희아는 수명이 다 돼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중종이 뭔가 새로운 정치 해보려고 뽑은 사람이 조광조인데 살아남은 반정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리가 없죠. 이 그 가족들이 다 이거를 지금 공신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거 다 없애자고 하니까 안 좋았겠죠? 조광조를 더 적극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봐요. 이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제일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 명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중종이죠, 중종. 그죠? 원래대로였으면은 형이 왕이기 때문에 그 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자기는 왕이 되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반정공신들 덕에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이 중종이죠. 그죠? 자, 중종은 그래서 이 반정공신들이 온갖 좀 나쁜 짓을 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반정공신 숫자가 공세운 사람 없는데 많아도 다 눈 감아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연자리 있을 때도 자기가 몸을 낮추면서 그냥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했는데 조광조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예요. 소격서 폐지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 위훈 삭제를 얘기하니까 이제 중종이 소위 말해서 움찔해서 빠직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그래도 중종은 체면이 있고 조광조 얘기 계속 들어주고 있었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일부 들어줘요. 계속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조광조 쪽이랑 대관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들어주면서 많은 반정공신들 위훈을 진짜 없애요. 근데 빈정이 많이 상했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중종이 어느 날 밀지를 내려요. 밀지가 뭘까, 밀지? 밀지. 몰래 내리는 명령이에요, 몰래. 비밀스럽게. 자, 왕은 신하들한테 원래 비밀스럽게 명령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왕은 비서기구 승정원을 통해서 신하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명령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옆에 사관들이나 승정원 관리들이 다 기록을 해요. 근데 왕이 승정원을 통하지 않고 몰래 편지를 적어가지고 홍경주, 심정, 남곤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 밀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복궁 북문이었던 신무문으로 자, 임금 모의라는 시간에 모여요. 자, 그 다음에 그 밀지 내용을 읽어요. 자, 그 밀지의 내용 뭘까요? 조광조가 역모를 꾀했으니까 제거해라 이거.
중요한데요. 중종이 조광조한테. 자, 당시 중종이 내세웠던 그 명분이나 이유는 이 홍경주나 남군이라는 사람이 중종한테 먼저 중종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건넨 나뭇잎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뭇잎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자, 이게 뭐냐면 주자, 초자, 위자, 왕자예요. 어느 날 냇가에서 나뭇잎이 하나 흘러 내려왔는데 그 나뭇잎 잎사귀에 자, 그 벌레가 그 나뭇잎을 요렇게 갉아먹어가지고 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초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가 완전 네, 주랑 초를 합쳐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조자일까요? 조광조의 조자란 말이에요. 조씨가 뭐가 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자, 홍경주랑 남군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조광조가 역모를 했습니다 했고, 조광조는 이 얘기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자, 이 공신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밀지로 조광조를 잡아들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와 현량과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유배를 갔다가 뭐를 마실까요? 사약을 먹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조광조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제거되는데, 이 사화를 기묘사화라고 불러요. 기묘년에 벌어진 무슨 사화? 기묘사화. 네. 조광조를 예뻐해서 조광조에게 많은 것들을 몰아주던 중종이 조광조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한 거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주초위왕, 네. 조광조의 무리들이 모두 제거된 사건이다. 잠깐 쉬었다